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13년입니다.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가 250년 전에 쓴 국부론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상인들이 오락이나 기분 전환하려고 그들끼리 모이는 게 아니다. 그들은 만나면 항상 소비자를 우롱할 술수나 가격 상승의 의결 따위로 끝난다. 요즘 말로 하면 상인들이 담합하는 경우가 참 그때도 많았다는 얘기인데요. 사업자들의 전유물 같던 담합이 요즘 아파트 단지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아파트값 담합은 뉴스 보도에 의하면 집값이 한참 치솟던 지난 2005년에 처음 벌어졌었는데 약 13년 만에 또다시 나타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일부 단지에서는 우리 동네 집값 지키기 운동본부 같은 이름의 단체까지 만들어서 담합을 주도하고 근처 중개업소들을 압박하고 있다는데요. 공정거래법상 담합은 분명히 불법입니다. 하지만 불법임을 규정한 그 담합 행위의 주체는 기업체, 사업체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이라서 이 담합을 주도하는 입주자 대표회의나 분여회 등을 처벌할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사실 아파트처럼 담합하는 주체들이 많을수록 담합은 성공하기는 어렵죠. 시간이 흐르면 이탈자가 나오고 담합 주체들이 오히려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일정 기간 시장 분위기를 흐리고 피해자도 생길 수 있는 만큼 아파트값 담합도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 처벌 규정 같은 걸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예, 2월 12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자영업하는 분들은 자동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죠. 그때 할부로 사느냐, 리스로 사느냐, 아니면 그냥 장기 렌트카를 빌리느냐, 어떤 걸로 하느냐에 따라서 비용도 좀 달라지고 세금도 좀 달라지는데 오늘은 이 사업용 차량의 경비 처리와 관련한 궁금증들 세무사 한 분 모시고 들어보겠고요. 한 청취자께서 온누리 상품권을 10% 싸게 판다고 뉴스에 나오던데 그렇게 깎아주는 금액은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 보내주셨네요. 오늘 친절한 경제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광고 잠깐 듣고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와 함께 경제뉴스 살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국제 유가가 좀 떨어지고 있네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좋은 소식이죠. 우리는 기름 안 나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빠지면 문제지만 최근에 한 200일 정도 연속으로 계속 유가가 오르고 있었거든요. 네. 국내 휘발유 가격 보시면 아마 기름 늘어갈 때마다 또 올랐네 얘기를 계속 하셨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국제 유가가 조금 일주일 사이에 조금 빠졌습니다. 보통 이제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라 그래서 미국 쪽에서 생산되는, 미주 쪽에서 생산되는 이제 원유의 중간 가격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선물 가격인데 이 가격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66를 넘어섰거든요. 배럴당 $66를 넘었었거든요. 근데 네. 주말 사이에 지금 $59.20로 떨어졌으니까 $60가 깨졌다라는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간 지금 유가가 이렇게 조금 일주일 새에 계속 빠졌다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국내 휘발유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는데 왜 내린다고 보고 있어요? 세 가지 정도가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최근 증시가 조정을 받는 것하고 조금 연관이 있는데 미국이 이제 긴축을 시작한다라고 하니까 물론 경기는 좋아지지만 시중에 풀린 돈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뭐 유류 시장도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중국에서 최근에 위안화로 원유를 거래하는 위안화 표시 원유 선물 시장을 오는 3월에 개장하겠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다 달러로만 원유가 거래가 되고 있었거든요. 이 선물 시장이라는 선물 곳에서. 시장도. 예. 네. 근데 이제 중국이 아시아권에서 위안화로 거래되는 선물 시장을 열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이 부분도 그 유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달러로 지배됐던 시장이 두 개로 이원화되면서 일종의 약간의 가격 경쟁이 일어날 것 아니냐라는 생각도 좀 야, 있는 것 같고요. 이거 재밌어지겠는데요. 네. 지금 사실은 국제 시장에서 석유를 살 때 뭐 이론적으로야 엔화 주고 사도 되고 유로화 주고 사도 되고 파운드화 들고 가도 석유를 줘야 되는데 네, 석유 파는 국가들이 오로지 미국 달러만 들고 와라 좀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미국 달러가 기축 통화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론도 있는데 원유 선물 시장 현물이 아니라 선물 시장이긴 합니다만 위안화 표시로 거래가 되기 시작하면 이젠 위안화로 사는 게 편할 수도 있겠어요. 여기서 가격 해지도 다 해놓고 해놨으니 석유 팔 때 위안화로 받고 파세요라고 하는 압력이 소비자들로부터 갈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더군다나 중동산업들에게. 글로벌 시장에서 원유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네. 중국은 당연히 자신들 국가 선물 시장에서 거래를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 간 경쟁도 일어날 테고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이제 나올 거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금융 시장에 대한 의구심은 아직 좀 보내고 있습니다.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완벽하지 않아서 거기를 뭐 얼마나 이용하겠느냐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네. 촉각을 곤두세우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위안화로 거래되는 원물 선유 시장, 원유 선물 시장. 원유 어렵네요 발음이. 그러니까 청취자들께서 다 알아들으셨어요. 네네. 그래서 이 영향이 지금 유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예. 세 번째는 유가가 지금 66달러 거의 70달러 선으로 올라오니까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량이 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급량이 늘면서 유가를 끌어내리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베이커 호트라는 그 유전 정보 회사가 있어요. 여기서 네. 원유 채굴기 숫자를 이제 발표를 하는데요. 미국에 있는 셰일가스 채굴기. 예. 예. 그래서 원유 채굴기 숫자가 지난주에 26개가 더 가동되면서 미국에서 791개가 원유를 생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3주 연속 증가세고요. 최근 1년간 채굴기 가동수가 최대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채산성이 올라오니까 셰일가스 생산량도 늘고 있어서 네. 전체적으로 유가를 끌어내리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어디 가격 올라가면 이 농사 늘어나는 건데 원유 농사 짓는 거죠, 뭐 셰일가스라고 하는 게. 네. 예. 우리나라는 절반 이상이 세금이니까 내릴 네. 때도 뭐 크게 느낌 없고 절반 정도는 세금이 그 느낌을 완충해 주는 거고 특별히 네. 또 오를 때도 그만큼 오르지는 않고 그러네요. 주유소 가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확하게 203일간인가 지금 연속으로 유가가 올랐다라고 하거든요. 기름값이. 네. 근데 폭으로 보면 그렇게 아주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체감을 잘 못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간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물 시장에서의 가격 동향이기 때문에 이게 네. 반영되는데 또 시차가 있습니다.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 시차를 반영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국제 유가가 내렸기 때문에 아마 2, 3주 정도 지나면 네. 국내 석유 가격도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의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가격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사실은 주유소만 잘 골라도 그러니까 요즘도 휘발유 저도 넣으러 다니면 서울 지역에서는 1,600원대도 있고요. 리터당. 네. 어디 잘못 들어가면 2,000 몇백 원 받는 데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주유소 잘 골라가는 게 오히려 소비자 입장에서는 국제유가 흐름보다 더 중요한데 네. 그렇다고 매번 싼 주유소 근처에서 검색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고르는 요령이 하나 있습니다. 가르쳐 드릴까요? 어떻게 고르십니까? 주유소 앞에 들어갈 때 네. 기름값 크게 써놓은 데 있죠. 무조건. 예, 예. 크게 써놓은 데. 그런 데는 싸요. 그냥 싼 거예요. 싸니까 크게 써놨겠죠. 잘 안 보이게 해놓은데 이런 데 비싸죠. 그죠? 잘 안 보이게 해놓은 데는 무조건 비싼 거예요. 맞습니다. 요즘 가격은 얼마지 고민할 거 없습니다. 이게 카드 혜택까지 막 결합돼 있어가지고 가끔은 유가 자체가 좀 헷갈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비싸게 써놨는데 네. 어떤 특정 카드를 가져가면 거기가 싸서 손님들이 몰리는 경우도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좀 싼 주유소 한두 개 알아놓으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되실 것 같아요. 예. 오픈마켓이라고 네. 우리나라에서는 뭐 G마켓 11번가 뭐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인터넷에서 상인들이 물건 파는 집단 장터. 네. 여기에 수수료 공개를 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논란이 좀 있는 모양이군요. 무슨 수수료가 있습니까 여기는? 입점해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이 오픈마켓에 내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상인들이 예. 매출의 몇 %쯤 내고 있어요?
지금은 한 10% 정도를 10% 내고 있다라고 정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업체마다 조금씩 다른데 보통 8에서 12%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소셜 커머스라고 하는 모바일로 이렇게 예전에는 공동구매 비슷하게 했던 이제 그런 데들이 굉장히 지금 커져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는 뭐 수수료가 10에서 20%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백화점하고 TV 홈쇼핑 등 그러니까 이른바 대형 유통업체들은 이미 공정거래법상 판매 수수료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선 다 공개를 하고 있는데 왜 온라인은 안 하고 있느냐? 이제 형평성 문제도 조금 있고요. 공정거래위원회 쪽에서도 수수료를 공개하도록 하겠다라는 방침을 세워서 지금 이제 공개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 이게 공개가 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뭐 오픈마켓들은 별로 우리한테는 영향이 없다. 긴장도 안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사실상 이게 공개를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전화 몇 통만 해도 알 수 있는 거고 인터넷에 오픈마켓 수수료라고 치면 다들 이 서로 거기에 입점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보를 공개하고 있어서 네. 다 공개된 거여서 이거 시장에 별 영향 없을 거다. 또 이렇게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백화점이나 TV 홈쇼핑은 물건 하나 팔면 수수료 얼마 받는지가 공개가 되는데 예. 뭐 사실상 백화점보다 요즘 매출이 더 많아지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들은 왜 안 하냐 이제 이런 구조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장사하려는 분들이 알아보려면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는 건데 굳이 그걸 뭐 광화문 내거리에 써놓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뭐 써도 논란이군요. 자신들은 별로 큰 영향 없다 이렇게 지금 오픈마켓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속사정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겉으로는 이게 공개된다 한들 우리한테 큰 영향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입점업체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공개된 수수료하고 실제 수수료가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8에서 12% 내지는 10에서 20%의 수수료는 네. 말 그대로 공개된 수수료고 상품 판매의 구조상 여기에 플러스되는 자신들이 내야 되는 비용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제 수수료나 상품 판매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이번에 이 오픈마켓 수수료만 공개하는 것만 가지고는 큰 네. 효과를 보지 못할 그래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수료가 10%면 10,000원짜리 물건 하나 팔면 예, 그 오픈마켓에다가 1,000원을 내야 된다는 건데 그렇죠. 그죠? 거기에 뭐 예를 들면 카드 수수료 이런 거야 당연히 또 상인이 부담해야 될 거고. 네네. 그런데 그거 말고도 뭐 또 있다는 겁니까? 이 좀 웃긴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오픈마켓이라든지 인터넷이나 모바일에서 물건을 사실 때 보면 할인들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예. 원가는 이게 10,000원짜리인데 우리가 이번에 30% 할인해서 7,000원에 팝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원가의 수수료를 매겨야 될까요? 판매가의 수수료를 매겨야 될까요? 10%니까 10,000원짜리를 7,000원에 팔면 예, 원래 10,000원짜리를 10,000원에 팔면 10%인 1,000원은 오픈마켓한테 줘야 되는데 그죠. 7,000원에 팔았으면 700원만 주면 되겠죠. 근데 지금 오픈마켓들이 원가에다가 수수료를 먹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7,000원에 판다 하더라도 10,000원에 판 것과 똑같은 수수료를 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규정이 바뀌지 않는 이상 10%, 12%를 공개한 데는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할인은 것이죠. 해주든 만들 맘대로 하시되 예,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다 주세요 이 말이네요. 뭐 예전 백화점이나 이런 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업체별로 세일하니까 우리 세일 들어가자라고 하고 세일의 모든 부담을 업체들에게 주는 것처럼 오픈마켓 역시도 가격을 좀 저렴하게 공급합시다라고 요구를 하면서 여기 수수료는 원가를 기준으로 매기는 등의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논의되고 있는 수수료 공개는 사실상 시장에 영향이 전혀 없을 것이다. 도리어 이런 구조를 개선하는 데 더 힘을 모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엊그제 저 편의점 하는 분하고 저녁 때 잠깐 저도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네. 그분한테도 좀 이런저런 이제 고민들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똑같이 할인 저는 전국에 똑같은 편의점이면 같은 브랜드 편의점이면 가격이 다 같은 줄 알았어요. 네. 그랬더니 뭐 도시락이든 어떤 물건이든 가격이 다를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편의점 점주가 판단해서 이건 좀 비싸게 받아야 되겠다. 그럼 비싸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정해진 가격보다 비싸게 받을 때는 수수료를 똑같이 편의점 본사에다 같이 줘야 되고 네. 정해진 가격보다 싸게 팔면 그 싸게 판 거로 인해서 줄어드는 수수료는 본사가 안 깎아준다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하신 그렇죠. 대로. 거의 비슷하죠. 네. 그래서 실은 이 수수료를 공개하냐 마느냐보다도 그런 거 할 때 어느 한쪽이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그런 걸 좀 잘 들여다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권이 계속 문제로 불거지는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한 1,200개 정도 된다라는 그 과거에 차명 계좌 개수가 지금 300여 개가 늘어서 1,500개 정도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300개 정도가 더 발견이 된 것인데요. 이게 이제 금융실명제법이나 조세를 회피하려고 했다 그러면 조세 포탈 혐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걸려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적용이 돼서 만약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사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같은 경우에는 금융계열사들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대주주기 때문에 차명 계좌 다 거기서 만들었겠죠. 뭐 삼성증권에서 그렇습니다. 만들고 삼성생명에서 만들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융사들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라는 게 있다라고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다른 회사들보다 금융사는 대주주가 조금 더 도덕적이기를 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금감원이나 금융위에서 대주주가 바뀌거나 대주주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판단을 하고요.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뭐 지분이야 가졌으니 그대로 두더라도 의결권 행사를 막는 조치를 내리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융회사를 경영하려면 깨끗한 사람이 경영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조금 더 예. 엄격한 기준을 대죠. 그래서 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가 최근에 좀 나왔는데 금융위 쪽에서 이 차명 계좌와 관련돼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큰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도대체 문제가 안 되느냐를 가지고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왜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이게 결국은 대주주가 이건희 회장이잖아요. 거슬러 올라가면. 네, 맞습니다. 삼성증권이나 혹은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나 등등 이런 금융 계열사의 대주주가 이건희 회장인데 이건희 회장 본인이 이렇게 차명 계좌 만들고 또 본인이 지배하는 금융회사 보고 야 이 사람 통장 몇 개 더 만들어 와서 내 재산 거기다 좀 넣어놔라 하면서 그 돈 빼다가 인테리어 공사하다가 들켰다면서요. 네. 더군다나 지금 더 큰 문제는 삼성증권의 이 차명 계좌가 거의 90% 정도, 81% 정도, 한 네. 900여 개가 개설됐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열 금융사를 이용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이유는 이게 그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2016년 8월에 만들어졌거든요. 예. 근데 이 모든 사건이 이전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소급 적용이 힘들다라는 얘기거든요. 잘못은 했을 때 법이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이 법을 과거로 끌어가서 처벌할 수가 없다라는 게 지금 당국의 입장입니다. 말도 안 되는 지금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할 땐 네. 과거에 있었던 범죄까지도 다 문제를 삼아서 대주주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럼 저는 이 법 만들기 전에 다 이런 짓 했던 거는 다 그럼 봐주셔야죠. 왜 다른 거 할 때는 과거 걸 보면서 왜 이거는 딱 그 라인으로 자릅니까? 그래서 이게 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이 법을 바꿔서라도 처벌하자는 지금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과연 법안을 발의한다고 국회에서 이게 통과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리고 또 수시 적격성 심사라는 것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수시 적격성 심사 같은 경우에도 대주주의 범죄가 드러나면 금융회사가 보고해서 수시 적격성 심사를 하게 돼 있는데 네. 일단은 지금 법원 판단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미뤄놓은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이럴 때 처벌을 제대로 안 하고 네. 이럴 때 문제를 그냥 대충 덮고 넘어가니까 다른 쪽에서 뭔가 기업들이 뭘 하려고 하면 반기업 정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는 또 기업들은 억울하잖아요. 이럴 때 제대로 안 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뭐 김치영 기자가 한 건 아니니까 김치영 기자한테 뭐라고 할 건 아닙니다. GM이 우리나라에서 철수한다. 네. 아니면 정부가 돈 좀 내라. 예. 이런 이야기를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GM이 1대 주주고 한국 GM에 우리나라 정부 산업은행이 2대 주주라서 그런 건데 일단은 자금 요청은 있었다고 정부가 밝혔군요. 그렇습니다. 언론에서 계속 보도가 나왔었고요. 저희도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 잠깐 얘기를 드렸었는데 주말 사이에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GM 쪽에 요청이 있었다 이렇게 밝혔고요. 지금 GM에서 3조 원가량의 증자를 추진하는데 지금 사는이 17%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3조 원이라고 하면 하는이 한 5천억 원 정도는 증자에 참여를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신에 지금 은행권에서 빌린 돈도 만기를 좀 늘려주거나 아니면 세제와 관련돼서도 좀 혜택을 달라. 그래야 우리가 한국 GM을 살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안 그러면 뭐 철수하고 가겠다라는 으름장 같은 뭐 얘기도 좀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대신에 그럼 GM 너네는 뭘 할래?
라고 정부가 얘기했을 때 증자에 참여하는 건 당연하고 지금 GM 본사에서 한국 GM에 3조 4천억 원 정도의 대출금이 있다라고 합니다. 본사에서 지원한 대출금. 네. 이걸 이제 대출금이 아니라 일부를 자신들도 출자 전환을 해서 조금 더 부담을 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한국이 이렇게 해준다라고 하면 신차 라인, 뭐 연산 30만 대 정도 되는 신차 라인을 한국에다 건설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요. GM 이야기는 내일도 계속 나올 것 같으니까 한번 또 이어서 들어보죠. 알겠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중에 서금순 씨가 온누리 상품권을 10% 깎아서 판다는 뉴스를 들었는데 이 깎아주는 금액은 누가 그럼 부담하는 겁니까? 누구한테 고맙다고 하고 사야 돼요?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온누리 상품권 다 아시죠? 전통시장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인데 은행에 가면 창구에서 살 수 있습니다. 평소에도 5%는 늘 할인해서 팝니다. 10,000원짜리 상품권을 그러니까 9,500원에 늘 판다는 뜻인데 설 명절 직전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까지는 평소보다 세일을 더해서 10%까지 할인해서 팝니다. 그러니까 9,000원을 내면 10,000원짜리 상품권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그렇게 깎아준 10%는 누가 부담하느냐? 정부가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부담하는 거니까 뭐 국민들이 나눠서 부담하는 거죠. 전통시장 상인이 10,000원짜리 상품권을 손님한테 만약 받겠죠? 그럼 이제 은행 가서 돈으로 바꿔달라고 할 텐데 그때는 10,000원을 그대로 줍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팔 때는 9,000원에 팔았는데 돈으로 내줄 때는 10,000원을 줘야 되니까 10,000원짜리 상품권 한 장 팔 때마다 1,000원이 손해죠. 정부 입장에서는. 그리고 10,000원짜리 상품권을 인쇄하고 은행 직원한테 팔아달라고 부탁하고 또 그 상품권 들고 시장 상인이 돌아오면 그거 현금으로 내주고 하는데 드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은행에도 줘야 되고 인쇄비도 들고 그게 한 10,000원짜리 상품권의 경우에는 3%쯤 들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만약 손해를 하나도 안 보려면 10,000원짜리 상품권은 10,000원에 팔고 이제 상인이 그 상품권 갖고 은행에서 돈으로 바꿔주세요 하면 9,700원만 상인한테 내주면 적어도 손해는 안 보는 건데 정부 입장에서는 팔 때도 9,000원만 받고 팔고 또 운영에 드는 수수료도 300원 또 따로 내야 되고 하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상품권 한 장 팔 때마다 이번 달에는 1,300원이 손해인 겁니다. 평소에는 5%만 할인해 주니까 10,000원짜리 한 장당 할인 500원에 수수료 300원에서 800원이 정부 입장에서는 늘 손해인 거고요. 뭐 손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정부는 뭐 전통시장을 위해서 예산도 쓰고 일부러 지원도 하고 하는 거니까 꼭 손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죠. 어쨌든 할인 금액을 누가 부담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으니까 정부가 부담합니다. 평소에는 8% 부담하고요. 설 명절 직전에는 내일 모레까지는 13%까지 부담을 합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가만히 있자. 그러면 은행 가서 50만 원어치 온누리 상품권을 할인받아서 45만 원에 사고 그걸 시장에서 장사하는 친구한테 일단 주고 그 친구는 시장 상인이니까 그걸 들고 가서 은행 가서 돈으로 바꾸면 50만 원을 그대로 주니까 중간에서 5만 원이 생기네? 그걸로 친구랑 술 한잔 하면 되겠네?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게 되긴 되는데 불법입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누가 사갔는지 은행에서 다 이름 적어놓고 한 사람이 한 달에 평소에는 30만 원, 이번 달에는 50만 원까지만 살 수 있도록 한도도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일 하면 안 된다고 불법이라고 말씀은 드리는데 현실에서는 있을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도서상품권, 문화상품권 같은 거는요. 그거 받아서 현금으로 바꿔달라고 하면 5%쯤 떼고 돈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상품권 10,000원짜리 내고 서점에서 책 사면 서점 주인은 그거 갖고 가서 돈으로 바꾸면 9,500원만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예, 월요일 매일 이 시간 나오던 김현우 소장은 저희가 설 특별 방송에 따로 모실 거고요. 오늘은 수요일에 자영업자들에게 필요한 세금 정보 전해주고 계시는 김성훈 회계사를 월요일 시간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사업하려면 자동차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는 대개는 그냥 현금 주고 사면 깔끔하긴 한데 네. 대개는 그렇게는 못 사시고 렌트를 쓰거나 장기 렌트카를 쓰거나 네. 뭐 할부로 사거나 뭐 리스를 쓰거나 그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할부는 뭔지 알겠어요. 근데 네. 리스하고 렌트는 정확히 뭐가 다른 건지 늘 설명 들을 때마다 헷갈립니다. 한 번만 더 해주시죠.
예, 그 차를 사용하는 방법이 이제 내 차로 소유하는 방법하고 리스와 렌트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리스와 렌트는 차량 명의를 내 명의로 하는 게 아니라 예. 리스사나 렌트사 명의로 차를 이제 빌려 쓰는 개념입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둘 다 빌려 쓰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히려 리스는 할부랑 좀 유사하고요. 예. 진짜로 빌려 쓰는 개념은 이제 렌트랑 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리스나 렌트는 빌려주는 회사 명의고 네. 할부로 사면 그건 내 명의고. 네. 근데 자동차가 누구 명의인 게 왜 중요해요? 명의가 다른 경우라면요. 예. 이제 그 직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예. 이 자동차 명의에 따라서 건보료도 달라질 수 있고요. 네. 왜요? 이게 그 지역 가입자로 적용이 되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네. 재산 상태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사업용 차지만 내 이름으로 사면 그 차 네. 때문에 네. 내 건강보험료가 올라가고. 네. 근데 리스카나 렌트카를 쓰면 네. 그거는 그 회사 명의니까 내 건강보험료는 안 올라간다. 네,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내 그 건강보험료가 올라가진 않습니다. 이러면 당연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리스나 렌트를 쓰려고 하겠네요. 건강보험료 올라가는 거 막으려고.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요. 예. 직원이 없는 1인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제 건강보험료가 올라간다. 말을 하고 있지만 예. 직원이 있거나 아니면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직장 가입자로 가입이 되시기 때문에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굳이 리스나 렌트를 하지 않고 이제 차량 소유를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 자영업 하시는 분이 네. 법인 사업자는 아니고 개인 사업자인데 네. 아르바이트 직원 2명 쓴다. 네. 식당에서. 네. 그러면 그 개인 사업자는 회사 직원으로 판단을 하고 네. 한 달에 제가 200만 원 법니다라고 국세청에 신고하면 네. 그 200만 원에 대해서만 건보료도 내고 사대보험도 내요, 그럼? 네. 그런 1인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 가입자가 되지만 예. 직원이 있는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직원을 직장 가입자로 가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직장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자도 직장의 직장 가입자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당연히 리스나 렌트로 하려고 하겠습니다. 다만 직원이 있으면 굳이 리스나 렌트로 할 필요는 없고. 네. 그러면 할부로 예를 들면 샀다고 쳐요, 차를. 네. 할부금이 한 달에 50만 원씩 나가면 할부금에 대해서는 경비 처리를 똑같이 할 수 있습니까? 리스나 렌트 회사에다가 50만 원씩 매달 내면 그거는 사업 비용으로 처리가 된다고 들었는데 그냥 할부로 샀어요, 내 명의로. 네. 그것도 비용 처리가 됩니까? 차량 그 리스나 렌트사에서 워낙 이제 차량 리스나 렌트를 해야 경비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광고를 하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리스나 렌트를 해야만 경비 처리가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차량을 리스 이게 두 가지 맹점이 있는데요. 리스를 해도 업무용으로 안 쓴다라면 경비 처리가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굳이 리스를 해야만 경비 처리가 된다. 요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할부로 사도 네. 경비 처리가 돼요? 예, 우리가 뭐 기기장치를 산다라든지 그다음에 뭐 책상, 컴퓨터를 산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이제 차량에 그런 것들을 유형자산으로 등록을 하고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거든요.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을 구입을 하고요. 그거를 자산에 유형자산으로 등록을 하고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 문제는 똑같다는 거죠? 할부로 사나 리스로 하나 뭐 렌트카를 쓰나? 네, 둘 다, 세 가지 다 비용 처리는 가능합니다. 똑같다. 다만 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많은 분들이 할부금 내는 게 비용 처리 됩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예. 할부금은 단지 그냥 부채를 상환하는 개념이고요. 차량의 총 구입 가격을 사용 연수에 따라서 안분해서 비용 처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용 처리 된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그거는 뒤에서 이제 회계사님이 고민하시면 되는 네,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아예 그냥 큰 돈 주고 3천만 원 주고 그냥 사버렸어요. 네. 그것도 비용 처리를 그럼 나눠서 할 수 있습니까? 마치 할부처럼? 네, 맞습니다. 네, 보통 일반적으로 60개월로 나눠가지고요. 예. 월할 상각으로 해서 비용 처리를 가능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럼 오로지 비용이나 세금 생각하면 할부로 사나 리스로 사나 그냥 내 돈 내고 다 한꺼번에 사나 혹은 장기 렌트카를 쓰나 똑같다는 말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다만 다만 이제 뭐 돈이 어떻게 흘러나가느냐, 뭐 예. 이게 초반에 손수금이 있느냐, 보증금이 있느냐, 그다음에 계약 기간이 얼마냐, 뭐 이렇게 여유가 있느냐, 뭐 목돈이 나가야 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상황에 따라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직원 없이 혼자 하시는 분은
보험료가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으니 이건 명의를 뭘로 할지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네. 그 부분에서 조금만 추가 설명을 드리면 예. 그 차량 보험료에 대한 이제 건강보험료 요율 체계가 좀 바뀔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가입자의 그 재산 상태에 따라서 네. 건강보험료 체계를 좀 바꾸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018년 7월부터는 1600cc 이하, 그다음에 3년 이상 자동차 보험료를 면제해 주려고 네. 이렇게 이제 바꿀 예정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 계사님은 자동차 쓰시죠? 네. 본인도 자영업 영역이실 테니까 네. 법인 사업자신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동차 뭘로 쓰십니까? 장기 렌트 쓰세요? 아니면 뭐 리스 쓰세요? 할부 쓰세요? 저는 장기 렌트 쓰고 있습니다. 장기 렌트. 네. 특별히 그걸 선호하시거나 그걸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좀 개인적인 이유인데요. 저는 보험료 할증으로도 좀 자유롭고 싶어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제가 아까 할부랑 좀 비슷하다고 말씀드린 게 이게 보험료 요율이 이제 개인 보험료 요율이 들어가거든요. 자동차 보험? 네. 근데 렌트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빌려 쓰는 개념이기 때문에 네. 보험료 요율이 렌트사 보험료 요율이 들어갑니다. 그럼 내가 사고 내도 네. 나의 그 사고 경력이 안 들어간다는 건가요? 렌트카 쓰는 동안은? 네, 맞습니다. 예. 보험 경력이 유지가 안 되는 단점이 있지만 예. 내가 사고를 낸다 하더라도 자기 부담금만 낸다라면 보험료 할증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없습니다. 사업하시기 전에 사고 좀 내셨군요, 회 계사님. 네, 좀 그 보험 경력을 좀 깨끗하게 좀 정리하고 싶어서 렌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비싼 보험료 내시다가 네. 렌트카 쓰니까 렌트카 회사의 보험료율을 적용받더라. 네, 맞습니다. 그러면 리스나 할부로 쓰셨으면 그 옛날에 사고 많이 내셨던 거 그걸 계속 적용받으셨겠다는 뜻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거꾸로 옛날에 나 사고 거의 안 내서 보험료 굉장히 할인 많이 받고 있는 분은 굳이 렌트카 안 쓰시고 리스나 할부로 사는 게 낫겠네요. 그건 또 거꾸로 생각하면. 네, 맞습니다. 그 보험료 경력도 유지시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예.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하게 보험료나 리스료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더 드릴게요. 이게 처음에 사업하시는 분은 아예 법인 사업자를 내면 법인을 설립하면 자동차도 법인 명의로 그냥 사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대개는 개인 사업으로 시작하시니까 집에서 예전에 아내 명의로 사놓은 차로 그냥 나 그걸로 사업용 차로 쓴다. 네. 그러면 나 여기서 쓴 뭐 각종 비용이나 휘발유나 혹은 할부금 나가는 거 있으면 네. 그것도 영업 경비로 쳐줍니까? 네, 많은 질문을 하시는 분인데요. 타인명의 차량을 예. 내 사업용에 이제 경비를 쓸 수 있냐라는 건데 국세기본법이나 이제 국세기본 기본 통칙에 보면은 사실상 명의가 다르다 하더라도 네. 사실상 사용한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그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을 했다라면 실질 사용자의 경비를 인정해준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와이프 명의의 차를 내 명의로 바꾸면 좋은데 그러면 자동차세 7%를 또 부담해야 되잖아요. 취등록세 내야 되죠. 네, 예. 그러니까 와이프 명의를 사업용으로 쓰면서 거기에 대해서 뭐 내가 기름값 내고 뭐 정비하고 이런 것들을 또 내 카드로 쓰고 내 통장에서 나가고 업무 경비로 썼다라면 네.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이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서 빌려 쓴 거구나 해가지고 그거를 다 경비로 인정해주고 실제로 있습니다. 사업 경비로 쓰기만 한 거면 네. 그럼 5만 원어치 기름 넣으면 부가세 5%는 10%는 돌려받겠네요. 5천 원은. 그거는 이제 차종에 따라서 네. 경차나 이제 9인승 이상 승합차 이런 건 네. 이제 부가세 매입세 공제되는 차량이면 당연히 공제받을 수 있고요. 예. 만약에 이 차가 뭐 일반적인 개별 소비세가 적용되는 예. 뭐 일반 저희 세단 차라든지 이런 예. 것들은 내 차든 타인 명의 차량이든 공제가 안 되는 거니까요. 중간에 그러면 기름 넣고 정비하고 하는 거에 대한 부가세도 네. 어떤 차일 경우에만 공제가 됩니까? 네, 차종에 따라 좀 틀립니다. 아주 경차이거나 네, 1000cc 미만 경차이거나 네.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이런 것들은 부가세 매입세 공제가 되고요. 나머지 차들은 부가세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훈 회계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95.9 MBC 라디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자동차는 기름을 넣어야 굴러간다는 게 이제 그런 게 상식이 아닌 시대가 됐죠. 전기로 달리는 차도 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수소를 연료로 해서 달리는 자동차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토타임즈 권용주 기자와 함께 수소 자동차 얘기 좀 들어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전기차는 이제 익숙합니다. 설명은 이제 많이 안 해주셔도 그동안 그렇죠. 많이 뭐 배워서. 본인이 또 직접 경험 예비이기도 하고요. 예, 한번 저도 차 빌려서 전기차도 한번 타봤는데 네. 수소차는 이건 뭡니까? 이게 수소를 태워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 초등학교 때 예. 가장 많이 배우는 과학 실험 중에 하나가 물을 전기분해하면 수소와 산소가 산소가 나온다. 예. 그걸 역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소 가지고 공기 중에 산소랑 반응을 시키면 역반응을 시키면 예. 그 과정에서 다시 또 전기가 나와요. 아, 그래요? 예, 전기가 들어가서 수소와 산소로 분해가 됐으니 네. 둘이 합쳐지면 다시 거기서 전기가 나오죠. 그러면 수소를 싣고 다니면서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시켜서 전기를 만들어고. 그렇죠. 그 전기를 가지고 배터리에 넣어놓고 네. 바퀴를 구동시키는 원리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전기차네요, 사실상. 수소차도. 그래서 이제 수소 전기차 이렇게 부르죠. 초창기에는 뭐 좀 어려운 용어로 예. 수소 연료 전지차 이렇게 불렀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지금은 수소 전기차 이렇게 부릅니다. 네. 전기차는 집에서 충전해 놓고 타는 거고 네. 수소 전기차는 충전 안 하고 수소 넣어야죠. 수소를 싣고 다니면서 그걸로 그렇죠. 달리면서 충전하는 거군요, 결국. 그렇죠. 네. 공기 중에 산소하고 반응을 하면서 예. 계속 전기가 만들어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운행이 되는 겁니다. 그럼 평소에 수소를 잘 채워 넣으면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마치 LPG 자동차처럼 자동차 안에 이 많은 수소통이 있는 차입니까? 네, 수소 탱크가 지금 나오는 차들은 3개가 달려 있습니다. 3개요? 예. 그러니까 뭐 하나에다가 다 넣을 수가 없어서 예. 크게 만들기보다는 작은 거 3개를 넣어서 거기다가 이제 수소를 채워놓고 이제 운행을 하는 거죠. 한 통에 크게 하면 안 돼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예.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좀 효율 측면을 고려해서 3통으로 나눈다. 크게를 만들기보다는 작게 예. 만들어서 좀 구분해서 쓰는 이제 그런 방식을 자동차에 들어있는 LPG 통은 얼마나 큰지 우리 알잖아요. 그렇죠. 보통 뭐 뒤에 LPG 트렁크 트렁크 열어보면 뭐 절반이 그걸로 나오죠. 차더군요. 그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거 한 3개 수소차도? 정도가 있다 보시면 돼요. 그런 게 3개가 들어있어요? 네네. 어이구, 그럼 뭐 트렁크 못 쓰겠네요? 수소차는? 물론 그거보다 조금 작긴 하지만 엔진 자체가 안 들어가 있어서 기타 이제 공간들이 많이 남으니까 앞에 엔진이 안 들어가니까 그렇죠. 어차피 그래서 나머지 공간들에서 충분히 커버가 전기차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수소차는 지금도 판매됩니까? 전기차는 요즘 뭐 팔던데요, 막. 우리나라가 수소차, 전기차를 만들어서 가장 먼저 판매한 나라입니다. 아, 그래요? 네. 2015년도 뭐 그 이전부터 판매를 했으니까 물론 그 판매가 지금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은 언제 팔았는데 난 기억도 안 나는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만들어서 팔긴 팔았지만 네. 그걸 구매한 사람은 개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시험용으로 또는 뭐 시범용으로 수소를 어디서 구해요? 그렇죠. 구매해서 탔기 때문에 그리고 뭐 시범적으로 택시로 운행이 됐었고 네. 그래서 실제는 없고 최근에 이제 나오는 수소차는 일반 소비자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전략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일반 소비자들이 수소차를 구입하려면 고민이 몇 가지 해결돼야 될 것 같은데 네. 1번은 가격이 적당하냐? 가격은 지금 7천만 원 후반대 책정이 되는데 이게 전기차도 보조가 많이 되잖아요. 네. 이것도 전기차만큼의 보조가 되고 추가로 좀 더 됩니다. 비싸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러면 제가 계산해 봤더니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 구매하면 얼마까지 갈까? 그랬더니 3천만 원 후반대 그러니까 3,800만 원, 900만 원 정도의 구매가 가능한 수준까지는 떨어져 있습니다. 국산 고급차 정도 가격인데 네. 수소차도 보조금을 주면 그 정도 된다. 네네. 두 번째 궁금한 건 네. 수소를 어디서 넣지라는 겁니다. 전기야 뭐 집에 콘센트 있으니까 네. 뭐 충전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수소는 어디 가서 사요? 그러니까 수소도 똑같이 충전소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수소 충전소가 많지가 않아서 이 부분은 이제 불편함으로 여전히 남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정부가 어쨌든 올해 자동차가 소비자가 구매할 정도로 나왔으니 네. 이제 수소 충전소도 많이 만들어서 보급을 하겠다라는 거고 예. 이걸 사실 정부가 만들어 보급을 하는 게 맞는 거냐 아니면 민간 사업자에게 지원을 해서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도록 하는 게 맞는 거냐라는 거 보면 후자가 적절한 것 같아서 네. 그 민간 사업자 공모해서 충전 설치비를 지원해주면 예. 사업자가 그 돈 받아서 설치하고 수소 팔면서 연료에다가 이익을 남겨서 어느 정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죠. 그럼 수소 충전소라는 게 전기차는 집집마다 충전하는 곳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네네. 수소도 우리 집에 도시가스 들어오듯이 네. 그렇게 들어와서 거기서 집에서 충전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는 안 되고요. LPG 충전소처럼 커다란 그렇죠. 주유소에서 거기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주유소에서 수소를 저장하고 있다가 예. 차가 들어오면
연료 알겠어요. 넣어주듯이 해야 되는 그런 방식이 되는 거죠. 근데 요즘 LPG 충전소도 도시 외곽에나 있지 네. 도심의 주택가에는 허가도 안 내주고 하기도 그렇죠. 어렵다고 들었어요. 이게 그 민원도 제약이 많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지금 도심에 있는 전국에 있는 2,700개 정도의 LPG 충전소가 있는데 예. 이 충전소에다가 수소 충전 시설을 더하면 이른바 복합으로 쓸 수 있지 않느냐. 쉽게 보면 추가로 부지를 확보하는 데 비용을 아낄 수가 있다. 이 부분을 고민해보자라고 하는 게 대안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겠군요. 우리 수소라고 하면 수소폭탄이 자꾸 떠올라서 전혀 뭐 괜찮아요? 관계가 없고요. 관계가 없고요. 네. 지구상에서 가장 가벼운 물질이기 때문에 뭐 크게 뭐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수소 가격 대비 네. 물론 여기에는 당연히 앞으로는 수소차만 돌아다니면 세금도 붙겠습니다만 네네. 원유를 정제해서 휘발유 쓰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비용과 비교할 때 똑같이 1km를 가면 수소값은 원유보다는 싸요? 아니면 비싸요? 비싸죠? 비싸요? 네, 지금 1kg 수소는 리터로 파는 게 아니고요. 네. 킬로그램 단위로 팝니다. 그러니까 1kg에 지금 한 5,000원 정도에 팔아요. 예. 그런데 이제 6kg 정도를 넣으면 네. 킬로그램당 한 100km 정도 간다고 보시면 돼요. 킬로그램당 100kg. 네, 그러면 3만 원에 한 500, 600km 정도 네. 간다고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전기차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거 휘발유랑 비교해 주세요. 3만 원에 600km 달리면 예. 휘발유는 휘발유를 예를 들어서 세금을 제하면 500원 정도 보잖아요. 휘발유를. 예. 그럼 예. 1리터 넣고 10km 간다고 하면 비슷하겠네요. 그렇죠. 비슷한 수준의 비슷하네요. 형성이 되는데 예. 이제 전기차하고 비교해 보면 아직은 전기차가 좀 쌉니다. 그런데 전기차가 싼 거는 원래 충전 가격이 300원이었는데 네. 그걸 보급 차원에서 절반으로 뭐 그거 깎아주는 내려줬기 거니까 때문에 뭐 그렇죠. 경제성이 이제 있는 거고 이건 다시 올라갈 예정이니까요. 그거 네. 올라가면 거의 비슷해진다고 보죠. 그러니까 석유보다 싸지는 않고 들어보니까 뭐 더 비싼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다만 이제 석유보다 더 친환경이니까. 싸질 여력은 충분하다는 거죠. 앞으로. 알겠습니다. 오토타임즈의 권용주 기자와 함께 수소 자동차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은 또 여기서 인사드려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이진우였고요. 내일 오전 11시 10분에 또 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제 유가가 내렸기 때문에 아마 2, 3주 정도 지나면 네. 국내 석유 가격도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의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가격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사실은 주유소만 잘 골라도 그러니까 요즘도 휘발유 저도 넣으러 다니면 서울 지역에서는 1,600원대도 있고요. 리터당. 네. 어디 잘못 들어가면 2,000 몇백 원 받는 데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주유소 잘 골라가는 게 오히려 소비자 입장에서는 국제유가 흐름보다 더 중요한데 네. 그렇다고 매번 싼 주유소 근처에서 검색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고르는 요령이 하나 있습니다. 가르쳐 드릴까요? 어떻게 고르십니까? 주유소 앞에 들어갈 때 네. 기름값 크게 써놓은 데 있죠. 무조건. 예. 크게 써놓은 데. 그런 데는 싸요. 그냥 싼 거예요. 싸니까 크게 써놨겠죠. 잘 안 보이게 해놓은 데 이런 데 비싸죠. 그죠? 잘 안 보이게 해놓은 데는 무조건 비싼 거예요. 맞습니다. 요즘 가격은 얼마지 고민할 거 없습니다. 이게 카드 혜택까지 막 결합돼 있어가지고 가끔은 유가 자체가 좀 헷갈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비싸게 써놨는데 네. 어떤 특정 카드를 가져가면 거기가 싸서 손님들이 몰리는 경우도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좀 싼 주유소 한두 개 알아놓으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되실 것 같아요. 예. 오픈마켓이라고 네. 우리나라에서는 뭐 G마켓 11번가 뭐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인터넷에서 상인들이 물건 파는 집단 장터. 네. 여기에 수수료 공개를 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논란이 좀 있는 모양이군요. 무슨 수수료가 있습니까 여기는? 입점해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이 오픈마켓에 내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아, 상인들이 예. 매출의 몇 %쯤 내고 있어요? 지금은 한 10% 정도를 10% 내고 있다라고 정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업체마다 조금씩 다른데 보통 8에서 12%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음. 소셜 커머스라고 하는 모바일로 이렇게 예전에는 공동구매 비슷하게 했던 이제 그런 데들이 굉장히 지금 커져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는 뭐 수수료가 10에서 20%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백화점하고 TV 홈쇼핑 등 그러니까 이른바 대형 유통업체들은 이미 공정거래법상 판매 수수료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선 다 공개를 하고 있는데 왜 온라인은 안 하고 있느냐? 이제 형평성 문제도 조금 있고요. 공정거래위원회 쪽에서도 수수료를 공개하도록 하겠다라는 방침을 세워서 지금 이제 공개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
이게 공개가 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뭐 오픈마켓들은 별로 우리한테는 영향이 없다. 긴장도 안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사실상 이게 공개를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전화 몇 통만 해도 알 수 있는 거고 인터넷에 오픈마켓 수수료라고 치면 다들 이 서로 거기에 입점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보를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론도 있는데 원유 선물 시장, 현물이 아니라 선물 시장이긴 합니다만 위안화 표시로 거래가 되기 시작하면 이젠 위안화로 사는 게 편할 수도 있겠어요. 여기서 가격 해지도 다 해놨으니 석유 팔 때 위안화로 받고 파세요라고 하는 압력이 소비자들로부터 갈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더군다나 글로벌 시장에서 원유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네. 중국은 당연히 자신들 국가 선물 시장에서 거래를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 간 경쟁도 일어날 테고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이제 나올 거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금융 시장에 대한 의구심은 아직 좀 보내고 있습니다.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완벽하지 않아서 거기를 뭐 얼마나 이용하겠느냐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네. 촉각을 곤두세우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위안화로 거래되는 원물 선유 시장, 원유 선물 시장, 원유 어렵네요 발음이. 청취자들께서 다 알아들으셨어요. 네네. 그래서 이 영향이 지금 유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예. 세 번째는 유가가 지금 66달러 거의 70달러 선으로 올라오니까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량이 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급량이 늘면서 유가를 끌어내리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베이커 호트라는 그 유전 정보 회사가 있어요. 여기서 네. 원유 채굴기 숫자를 이제 발표를 하는데요. 미국에 있는 셰일가스 채굴기? 예. 예. 그래서 원유 채굴기 숫자가 지난주에 26개가 더 가동되면서 미국에서 791개가 원유를 생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3주 연속 증가세고요. 최근 1년간 채굴기 가동수가 최대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채산성이 올라오니까 셰일가스 생산량도 늘고 있어서 네. 전체적으로 유가를 끌어내리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어디 가격 올라가면 이 농사 늘어나는 건데 원유 농사 짓는 거죠, 뭐 셰일가스라고 하는 게. 네. 예. 우리나라는 절반 이상이 세금이니까 내릴 네. 때도 뭐 크게 느낌 없고 절반 정도는 세금이 그 느낌을 완충해 주는 거고 특별히 네. 또 오를 때도 그만큼 오르지는 않고 그러네요. 주유소 가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확하게 203일간인가 지금 연속으로 유가가 올랐다라고 하거든요. 기름값이. 네. 근데 폭으로 보면 그렇게 아주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체감을 잘 못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간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물 시장에서의 가격 동향이기 때문에 이게 반영되는데 또 시차가 있습니다.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 시차를 반영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13년입니다.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가 250년 전에 쓴 국부론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상인들이 오락이나 기분 전환하려고 그들끼리 모이는 게 아니다. 그들은 만나면 항상 소비자를 우롱할 술수나 가격 상승의 의결 따위로 끝난다. 요즘 말로 하면 상인들이 담합하는 경우가 참 그때도 많았다는 얘기인데요. 사업자들의 전유물 같던 담합이 요즘 아파트 단지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아파트값 담합은 뉴스 보도에 의하면 집값이 한참 치솟던 지난 2005년에 처음 벌어졌었는데 약 13년 만에 또다시 나타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일부 단지에서는 우리 동네 집값 지키기 운동본부 같은 이름의 단체까지 만들어서 담합을 주도하고 근처 중개업소들을 압박하고 있다는데요. 공정거래법상 담합은 분명히 불법입니다. 하지만 불법임을 규정한 그 담합 행위의 주체는 기업체, 사업체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이라서 이 담합을 주도하는 입주자 대표회의나 분여회 등을 처벌할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사실 아파트처럼 담합하는 주체들이 많을수록 담합은 성공하기는 어렵죠. 시간이 흐르면 이탈자가 나오고 담합 주체들이 오히려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일정 기간 시장 분위기를 흐리고 피해자도 생길 수 있는 만큼
아파트값 담합도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 처벌 규정 같은 걸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예, 2월 12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자영업하는 분들은 자동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죠. 그때 할부로 사느냐 리스로 사느냐 아니면 그냥 장기 렌트카를 빌리느냐 어떤 걸로 하느냐에 따라서 비용도 좀 달라지고 세금도 좀 달라지는데 오늘은 이 사업용 차량의 경비 처리와 관련한 궁금증들 세무사 한 분 모시고 들어보겠고요. 한 청취자께서 온누리 상품권을 10% 싸게 판다고 뉴스에 나오던데 그렇게 깎아주는 금액은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 보내주셨네요. 오늘 친절한 경제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광고 잠깐 듣고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와 함께 경제 뉴스 살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국제 유가가 좀 떨어지고 있네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좋은 소식이죠. 우리는 기름 안 나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빠지면 문제지만 최근에 한 200일 정도 연속으로 계속 유가가 오르고 있었거든요. 네. 국내 휘발유 가격 보시면 아마 기름 늘어갈 때마다 또 올랐네 얘기를 계속 하셨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국제 유가가 조금 일주일 사이에 조금 빠졌습니다. 보통 이제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라 그래서 미국 쪽에서 생산되는 미주 쪽에서 생산되는 이제 원유의 중간 가격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선물 가격인데 이 가격이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66를 넘어섰거든요. 배럴당 $66를 넘었었거든요. 근데 네. 주말 사이에 지금 $59.20로 떨어졌으니까 $60가 깨졌다라는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간 지금 유가가 이렇게 조금 일주일 새에 계속 빠졌다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국내 휘발유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는데 왜 내린다고 보고 있어요? 세 가지 정도가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최근 증시가 조정을 받는 것하고 조금 연관이 있는데 미국이 이제 긴축을 시작한다라고 하니까 물론 경기는 좋아지지만 시중에 풀린 돈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뭐 유류 시장도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중국에서 최근에 위안화로 원유를 거래하는 위안화 표시 원유 선물 시장을 오는 3월에 개장하겠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다 달러로만 원유가 거래가 되고 있었거든요. 이 선물 시장이라는 곳에서. 예. 네. 근데 이제 중국이 아시아권에서 위안화로 거래되는 선물 시장을 열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이 부분도 그 유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달러로 지배됐던 시장이 두 개로 이원화되면서 일종의 약간의 가격 경쟁이 일어날 것 아니냐라는 생각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이거 재밌어지겠는데요. 네. 지금 사실은 국제 시장에서 석유를 살 때 뭐 이론적으로야 엔화 주고 사도 되고 유로화 주고 사도 되고 파운드화 들고 가도 석유를 줘야 되는데 네. 석유 파는 국가들이 오로지 미국 달러만 들고 와라 좀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고 있어서 네. 다 공개된 거여서 이거 시장에 별 영향 없을 거다. 또 이렇게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백화점이나 TV 홈쇼핑은 물건 하나 팔면 수수료 얼마 받는지가 공개가 되는데 예. 뭐 사실상 백화점보다 요즘 매출이 더 많아지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들은 왜 안 하냐 이제 이런 구조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장사하려는 분들이 알아보려면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는 건데 굳이 그걸 뭐 광화문 내거리에 써놓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뭐 써도 논란이군요. 자신들은 별로 큰 영향 없다 이렇게 지금 오픈마켓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속사정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겉으로는 이게 공개된다 한들 우리한테 큰 영향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입점업체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공개된 수수료하고 실제 수수료가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8에서 12% 내지는 10에서 20%의 수수료는 네. 말 그대로 공개된 수수료고 상품 판매의 구조상 여기에 플러스되는 자신들이 내야 되는 비용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제 수수료나 상품 판매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이번에 이 오픈마켓 수수료만 공개하는 것만 가지고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수료가 10%면 10,000원짜리 물건 하나 팔면 예, 그 오픈마켓에다가 1,000원을 내야 된다는 건데. 그렇죠. 그죠? 거기에 뭐 예를 들면 카드 수수료 이런 거야 당연히 또 상인이 부담해야 될 거고. 네네.
그런데 그거 말고도 뭐 또 있다는 겁니까? 이 좀 웃긴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오픈마켓이라든지 인터넷이나 모바일에서 물건을 사실 때 보면 할인들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예. 원가는 이게 10,000원짜리인데 우리가 이번에 30% 할인해서 7,000원에 팝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원가의 수수료를 매겨야 될까요? 판매가의 수수료를 매겨야 될까요? 아, 10%니까 10,000원짜리를 7,000원에 팔면 예, 원래 10,000원짜리를 10,000원에 팔면 10%인 1,000원은 오픈마켓한테 줘야 되는데 그죠. 7,000원에 팔았으면 700원만 주면 되겠죠. 근데 지금 오픈마켓들이 원가에다가 수수료를 먹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7,000원에 판다 하더라도 10,000원에 판 것과 똑같은 수수료를 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규정이 바뀌지 않는 이상 10%, 12%를 공개한 데는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할인은 것이죠. 해주든 만들 맘대로 하시되 예,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다 주세요 이 말이네요. 뭐 예전 백화점이나 이런 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업체별로 세일하니까 우리 세일 들어가자라고 하고 세일의 모든 부담을 업체들에게 주는 것처럼 오픈마켓 역시도 가격을 좀 저렴하게 공급합시다라고 요구를 하면서 여기 수수료는 원가를 기준으로 매기는 등의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논의되고 있는 수수료 공개는 사실상